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올 여름밤을 더 뜨겁게 달궜던 2024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그 영광도 이제는 기억에 흐릿합니다. 밤잠 못 자고 우리 선수들 응원하고 선수들의 선전 소식에 더위를 씻어냈었죠. 여러분 보치아라는 경기를 아십니까? 올림픽에서는 볼 수 없고 패럴림픽에서만 볼 수 있는 경기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보치아라는 스포츠 종목의 강국이라는 것은 아셨습니까? 이번 파리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서 보치아에서 금메달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보치아 경기 10연패라는 기적을 달성했습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선수들을 위한 경기인데요. 청색이나 적색공 6개를 각각 가지고 백색의 표적구 1개에 굴리거나 던져서 가깝게 붙이는 선수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남녀 혼성으로 진행됐는데 우리나라 정호원 선수가 개인 통산 4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보치아 강국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장애인들의 도전 정신과 비장애인들과의 공존 연대를 위해서 올림픽 직후에 열리는 경기가 바로 패럴림픽입니다. 우리나라는 16개의 종목에서 81명의 선수가 출전했고요. 전남에서는 4개 종목 5명의 선수가 출전해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 16개인데 비하면 4개면 너무 부족한 셈이죠. 장애인들이 다양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더 많은 선수들이 더 많이 도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패럴림픽 다음 주 월요일 9일까지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장애인들의 도전을 더 넓혀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9월 4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여수시에 처음으로 조성된 문수 부영 1차 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20년째 지연되면서 최근 지역 일부에서 부영주택 해당 부지를 여수시에 기부 체납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여수시 최초의 서민 임대 아파트로 20년째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문수 부영 1차 아파트와 관련해 최근 여수시의회 5분 발언 과정에서 이 조속한 재건축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이 부영 측이 해당 부지를 여수시에 기부 체납하는 방식의 재건축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은 지난 8월 30일에 개최된 제24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문수동 부영 1단지 아파트의 실태를 고발하고 조속한 재건축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수동 부영 1단지 임대아파트는 주식회사 부영이 지난 1985년 5월에 이 8개 동 310세대 규모의 전국 최초로 건축한 서민아파트인데요. 부영은 지난 2004년 저층인 5층 아파트를 15층 고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총 8개 동 모두를 철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초 철거가 진행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사업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도심의 미관 훼손은 물론이고 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은 재건축 부지가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인 폐허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변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어 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영이 기부 체납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부영 측이 20여 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부영 입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따져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부영 문수 1단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는 지난 2014년 지구단위 계획 변경 결정으로 15층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습니다. 다만 조건으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인근 주택을 편입하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택의 편입 거부로 사업이 지연됐고 지난 2018년에는 여수시가 인근 주택을 제외하고 이 부영의 부지만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또다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통 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무 도로 부지 매입이 지연되면서 현재 사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해보면 여수시 입장에서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부영이 20년 가까이 사업 추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진행자님 말씀대로 부영이 재개발로 인한 수익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재개발 수익성을 따져보고 있는 사업자에게 공짜로 부지를 기부 체납해라라는 시의회 의원의 요구 과연 받아들여질지 의문인데, 이런저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사업 착수만이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여수시가 도시계획 변경을 2번이나 바꿔가며 재개발 사업의 여건을 조성해 줬는데도 이 문수 부영 임대아파트 재개발 사업이 20년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 부영 측이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일단 가능합니다. 이 5분 발언 과정에서 여수시의회 김행기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김 의원은 부영 측이 사업을 20년째 방치한 것은 회사의 더 큰 이익 추구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고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지역 주민들의 원선과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영을 맹비난했습니다. 김행기 의원은 부영이 지난 2018년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무도로 매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바로 해결하고 이 문수 부영 1단지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만일 부영 측이 의무도로 해결 의지가 없고 재건축을 하기 어렵다면 시민들을 위해 통 크게 여수시의 부지를 기부 체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으로 가죠. 정인하 광양시장이 최근 국가산단과 인접한 광양시 태인동 주민들과 공감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내 진출입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며 도로 구조 개선 요구가 나왔습니다. 네, 광양시 태인동 주민들이 지난 1월 진월에서 광양 간 지방도로 861호선이 개통됐지만 태인대교 진출입을 위한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관내 도로의 구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최근 개최된 정인화 광양시장과의 주민 공감 토크를 통해 광양시 중마동과 광양동에서 진월을 잇는 지방도 861호선 개통과 함께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목적으로 광영교가 개통됐지만 후속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1월 지방도 개설로 인해 중마동과 망덕포구를 10분 내로 오갈 수 있게 됐고 이 국가산업단지로의 물류 수송의 원활 및 출퇴근 시간이 정체되는 교통량 분산 효과가 있지만 후속 도로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광영동에서 태인동 산업단지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태인대교를 지나야 하는데 태인대교 진입을 위한 도로의 현재 상황이 대형 화물차들의 통행량이 많지만 교통신호등이 없어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 도로의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태인동 주민들은 광영 태인동 간 국가산단 이동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확포장 사업과 도로의 선형 개선이 시급하다며 광양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지방도 개통 효과를 제대로 체감하기 위해서 후속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이는데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광양시 대책 궁금합니다. 네, 주민들의 관내 도로 환경 개선 요구에 대해 공감 토크에 참석한 정인화 광양시장은 태인대교를 진출입하기 위한 선형이 나쁘다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현재 실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실시 설계 용역에서 대책으로 제시된 회전 교차로 설치를 위해 사업에 착수해 내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고 광영동에서 회전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한 경사로 부분도 3m 정도 선형을 낮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주민 공감 토크에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광양시 태인동 장내마을의 수해 붕괴 지역의 조기 복구 민원도 함께 제기됐는데요. 주민들은 장내마을 주민들이 추가 붕괴 우려로 인해 기상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수시로 대피하는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복구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태인동 장내마을 주민들은 붕괴 위험 지역뿐 아니라 해당 마을 안길 축대 전체를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지역을 재해 위험 지역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해 이주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이 같은 건의에 대해 광양시는 지난 7월 16일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이 해당 지역에 이 방수포 설치 등 응급 조치를 실시했고 8월에 호우 피해 이 사면에 대한 집안 조사 용역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광양시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해 위험 지역 붕괴 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 관계 전문가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는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며 당장 해당 지역을 재해 위험 붕괴 지역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2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지난주에 못 뵀네요. 지난주에 다큐 방송이 나갔던 터라 그리고 네, 이제 새로운 없었습니다. 달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 9월이 시작됐어요. 근데 아직도 더위는 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 추석이 우리 이제 큰 명절 중에 하나인데 네. 좀 더웠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 지난 몇 년간 추석이 그때 옷차림을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데 여전히 올해는 특히나 좀 더위가 좀 아주 오랫동안 머무는 느낌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예, 뭐 덥든 안 덥든 어쨌든 추석은 다가오고 있고 대목이라는 그 고통이 또 대목이라는 다가오고 고통이. 있는데 잘 대비를 해야겠죠. 네. 키워드가 고통으로 또 네네. 네. 명절은 고통, 예, 네. 고통의 대목이다라는 걸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그 이제 방금 이제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던 이 날씨, 이 기후의 변화. 자, 기후 뭐 위기라는 표현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 기후 대응에 관련된 판결을 해서 좀 나름 의미가 있어서 이걸 좀 가져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 29일이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법 이름이 조금 긴데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이제 그 일부 조항 이제 8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주요 취지가 뭐냐면 이 해당 조항에 보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배출을 어느 정도 감축을 하겠다라는 목표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네. 그 이제 말 그대로 그 정량적 수준이라고 하죠. 그거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른바 이제 과소 보호 금지 원칙,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우리 기본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원칙과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해서 이 이제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제 환경권을 침해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기본권 중에 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뭐 기후 위기 우리가 탄소를 이제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그에 발맞춰서 뭐 몇 년도에서 몇 년까지는 얼마를 줄이겠다. 뭐 이런 걸 이제 법으로도 만들기도 했는데 사실 네. 그 법이 이제 청구인들이 누구냐면 청년들이에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봤을 때는 그냥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정도의 수준이지 뭐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헌법재판소까지 간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이들의 주장 중 다 받아준 건 아니지만 일부는 확실히 좀 뭐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2026년 2월 28일까지 현행 법을 그대로 유지를 하되 왜냐면 이걸 갑자기 없애버리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국가의 의무 그리고 국민의 권리 이런 내용들이 이제 뭐 추상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걸 법률로서 구체화시켜야 될 의무를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를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고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신체와 안전 이런 것들을 기본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 이제 과소보호 금지 원칙인데 이 지금 문제가 된 법률이 어떤 구체적인
어떤 기준들을 제시하지도 않고 막연하게 그냥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고만 한 것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국민의 신체나 뭐 환경권 이런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다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시기에는 뭐 그렇게 추상적인 것까지 이렇게 판결에 올라가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이 이걸 제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졌고 그 이후로 설시한 내용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법률의 기준까지 마련해서 지켜야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판결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청년들이 잘 짚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판결 이유를 조금 보면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시점이 2050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점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을 그러니까 감축 목표 비율만을 정해놓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그러니까 19년간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할 거라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이제 현 지금 정부 태도에서 그냥 미래 세대에게 떠넘긴다라는 그런 어떤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입법부에서 많은 좀 노력을 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실현 가능한 그런 이제 탄소 이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2050년 탄소 중립 관련해서는 뭐 학계에서는 이미 늦었고 뭐 이미 뭐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말이 뭐 파다하게 나오는 이 시점에 그렇습니다. 이 또 현재 또 판결이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또 정책 위반자들에게 하여금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할지 또 국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게 할지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화제의 판결 정리해보고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불법 영상 등에 합성하는 범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 지난주부터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라고도 하는데 지역의 학생, 교사들도 피해가 확인되고 있고 피해 학교와 규모가 명시된 게시물도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2차 피해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규모 피해가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별 집중 단속을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88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피해자는 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3월까지 특별 단속이 이어간다고 하니까 그 규모는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 교육청이 파악한 피해 규모도요 200여 건에 육박합니다. 오늘 딥페이크 관련된 범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가상의 꽁트 듣고 오시죠. 야, 저놈 저거 진짜 밥맛이지 않냐? 응? 뭐가? 아니 지가 선생님 꼬붕도 아니고 맨날 누가 지각을 했네. 숙제를 안 해왔네. 꼰지르잖아. 재수 없어 저거. 하긴 좀 그렇긴 해. 예전에 나랑 짝꿍이랑 잠깐 여기 학교 앞에 떡볶이집 갔다 왔는데 그걸 그새 쌤한테 일렀더라고. 아주 오지랖이야. 아니, 그래서 내가 저놈 골탕 먹일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속닥. 뭐? 너 그런 영상 만들었다가 들통나면 어쩌려고 그래? 야,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잼민이구나. 아니 우리 촉법이야 촉법. 촉법이 뭐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거야. 야, 근데 재밌긴 하겠다. 이거 한번 골탕 먹여줘. 아이, 재밌겠지. 예? 재밌겠지. 이 오빠 하는 거 잘 봐. 야, 근데 이런 영상에 저 얼굴을 붙여보니까 완전 진짜 같다. 오, 완전 내 알이야 내 알. 그치. 야, 심심한데 선생님 얼굴 나온 사진 없냐? 그것도 한번 해보자. 그건 진짜로 큰일 날 것 같은데. 아니 뭐 어때? 장난인데 딱 너하고 나하고 둘만 보면 되잖아. 아이 송나전 이라순이 너네 당장 지금 교무실로 와. 여기까지 걸린 거예요 지금. 네. 걸렸습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에는 이제 10대에도 있다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 가상으로 꾸려진 꽁트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내용들 살펴드리겠습니다. 지역 뉴스 1시간 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미있고 편한 뉴스. 지역 시사는 역시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일주일간 내내 이 딥페이크 관련된 뉴스가 쏟아졌고 네.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 여당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뭐 뉴스가 하도 많이 나왔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청뿐만 아니라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도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지금 그쪽 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기술이라는 게 발전이 되면 좋은 거고 이걸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우리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거를 악용하는 사례들도 이렇게 생기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에 뭐 딥페이크 하는데 뭐 얼마나 기술력이 정교해졌는지, 근데 이걸 활용해서 또 범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요거에 네.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말 자체를 보면 딥러닝하고 가짜, 페이크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이라는 것이 사실 인공지능의 한 분야잖아요. 컴퓨터가 여러 가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마치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인공신경망을 뭐 구축한 기계학습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 기술을 가짜 그러니까 페이크로 합성하는 그런 것까지 이제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딥러닝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의 이미지를 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예전에 선거 방송할 때도 그런 것들이 나왔었죠. 그랬어요. 뭐 인공지능으로 이 사진이랑 이런 걸 합성해서 음성이랑 합성해서 뭐 이제 그 연설을 하는 것도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그런 건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음성을 이용해서 AI로 생성된 조작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성범죄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고 뭐 그게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거 말고도 뭐 가짜 뉴스 그러니까 뭐 정치적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뭐 정치인의 말이나 언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헛소리를 하게 만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상한 정치적 소리를 하게 만든다. 공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있고 예. 아니면은 그냥 일반 개인들의 목소리를 따서 이 보이스 피싱에 활용하는 그런 범죄들도 일어나고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아까 오늘 말한 것처럼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음란 사진에다가 어떤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뭐 상황도 있고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범행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단순히 영상이나 이미지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이제 학습시켜서 원하는 말을 내뱉게 하는 방식으로 뭐 성적인 발언이나 신음소리 같이 이런 합성하는 오디오 딥페이크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횡행하고 있는 딥페이크 그 성범죄 중에 하나가 생존하는 사람만 피해자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추얼 휴먼이라고 하죠. 그래서 피해자를 좀 특정할 수 없는 이런 버추얼 휴먼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제작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참 되게 아날로그적인 사람으로서 이 기술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 범죄의 어떤 그 양상이나 또 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연령이 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또 큰 그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네. 뭐 관련된 범죄 상당히 늘고 있고 뭐 전국적으로도 이슈인데 뭐 실제 이 관련된 뭐 사건을 맡아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주변에서 좀 들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뭐 어쨌든 저희는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유형의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고 실제 유사한 사건들을 수임해서 이제 뭐 변론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아청법이라고 하죠. 아동 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은 처벌 수위가 높기는 해요. 근데 네. 그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성인 여성에 대한 어떤 음란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는 아청법이 적용되지가 않고 그렇죠. 그럼 성인에 대한 것에는 뭐 다시 당연히 정통방법에서 뭐 규제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처벌 수위가 실제로는 좀 약하다는 그런 문제점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들을 대리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미미해서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확산됐을 때 그거는 이미 확산된 건 확산돼 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피해를 회복할 방법조차 없다라는 거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큰 문제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내사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제 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퍼지게 된 것이니까. 근데 뭐 예전에도 그렇고 이 텔레그램에 대한 조사는 참 어려운지라 이번에도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이른바 뭐 텔레그램 그 엠벙방 그 사건도 사실 그때 이제 텔레그램에 그랬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로도 많은 이제 폐해를 남겼고 실제 지금 텔레그램의 창립자 겸 CEO인 드로프가
지난 8월 24일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요 혐의는 그런 거죠. 아무래도 성학대 영상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뭐 방조 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최초로 텔레그램 법인 자체를 이제 우리가 내사를 하겠다. 이제 이거를 국가수사본부장이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급했던 부분은 이제 프랑스에서도 지금 체포가 되어 있고 또 프랑스 및 다른 국제사회와 이제 공조를 해서 뭐 그동안 이제 텔레그램은 뭐 이런 용의자의 정보를 요청을 해도 뭐 어떤 그런 표현의 자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 가치 이제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경찰이 주요하고 있는 건 방조 혐의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방조 혐의를 적용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 일단은 뭐 이게 꼭 보여주기식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거 자체가 시도가 좋아 보이고 이제 항상 그 이제 이념이 그런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장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텔레그램 쪽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 CEO 이제 체포되니까 이거 터무니없는 체포다. 아니 그 어떤 플랫폼을 만든 사람이 그 범죄 행위를 하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책임을 플랫폼 만든 사람 아니면 그 운영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요즘 같은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는데 과연 이게 또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이냐.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물론 순기능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전히 논쟁이고 실제로는 뭐 이제 74억의 보석금을 내고 현재는 뭐 어쨌든 이제 재판이 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어쨌든 국내에서도 지금 사상 최초로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은 뭐 텔레그램에서 내세우는 정신이 그거잖아요. 사용자의 행동에 대해서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감시 간섭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말로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텔레그램도 결국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태어난 어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표현의 자유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플랫폼이 뭐 잘못이 있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상충하는 어떤 가치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현행 텔레그램에서 뭐 테러리스트라든지 뭐 극단주의자, 뭐 총기 밀매업자, 뭐 사기꾼, 마약상 이런 것들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어떤 표현의 자유 내지는 뭐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포장을 해서 그냥 마냥 방치할 것인가? 이게 좀 그 문제가 좀 심각해지니까 분명히 이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특별 단속까지 이제 하고 있는 상황 이 사건과 관련해서요. 일부 가해자들은 앞서 저희 꽁트에도 잠깐 뭐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 10대 청소년들 꽁트에서 우린 촉법이야 촉법 이렇게 했던 것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단속을 피하는 방법까지 이제 공유하면서 우리 절대 안 잡힌다 이러면서 뭐 단속을 조롱하는 이런 해프닝까지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좀 안타까워요. 좀 되게 씁쓸하기도 하고 네. 이 딥페이크가 공유되는 텔레그램 방에서는 와 우리 서로 막 이제 격려하면서 위축되지 말고 그리고 이런 걸 보도한 기자를 딥페이크 대상으로 삼자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등 뭐 이제 뭐 사법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이제 글들이 꾸준히 옵니다. 뭐 오히려 뭐 뉴스화되면 좋다, 뉴스에 기사화되면 오히려 뭐 뉴스 나오고 좋네, 뭐 이런 댓글들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른바 뭐 능욕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그래서 뭐 자신들에 대해서 기사를 낸 뭐 그 기자를 성범죄 대상으로 삼으라고 막 고지하기도 하고 실제로 뭐 이제 그 방을 아예 만들어서 뭐 이 사람을 뭐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건지 참 모르겠어요. 이게 뭐 좋다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해가 이제 안 되긴 일단은 하는데. 이 뭐 처벌을 좀 강화하자. 결국에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런 게 참 씁쓸해요. 자기들을 잡을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더 숨는 그 범죄는 다양해지잖아요. 기술은 다양해지고 그거를 추적하는 거는 또 뒤따라가고 이런 형국이니까 분명히 뭐 날 특정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 정보도 제공을 잘 안 해주잖아요. 어떤 특정 계좌에 뭐 그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을 뭐 이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 N번방 사건도 그런 식으로 퍼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뭐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만 없지 않을까 이제 안심하고 분명히 잡히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도 좀 해보면 그
무서워서 SNS 다 폐쇄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좀 우려되시는 분들은 거기서 사진 다 내리고 있는 그런 네. 실정, SNS를 이제 활용하지 않겠다라는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참 문제예요. 사실은 문제죠. 근데 뭐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원천적으로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정보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좀 이해는 가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괜히 이거를 뭐 좀 뭐 학교 명칭이라든지 나의 신상이 다 드러나는 어떤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게시를 했다가 그것들이 범죄에 악용된다 보니까 이것들을 지금 없애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이게 좀 더 확산이 되다 보면은 어떤 SNS라든지 순기능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뭐 없애는 것이 능사냐라고 물어본다면 꼭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일단 다 없애버린다면 내 게시물이 다 없어진다라면 그게 악용될 소지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 AI 관련 뭐 윤리의식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교육을 현장에서 잘 반영할 것이냐 이건 또 좀 의문인 상태예요. 예. 지난해 한 7, 8월 1년 전쯤이죠. 이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2,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지난 6개월 동안 이런 학교에서 AI 기술 활용 교육을 받은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건데 받은 적이 있느냐? 네, 그러니까 35.7% 정도로 집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설문한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의존의 방지 교육이나 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이나 뭐 스미싱 등 이런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 교육 뭐 여러 가지로 있긴 했었는데 특히나 이것과 관련된 AI가 이미 이제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좀 미흡했고 실제로 이제 설문에 응한 이제 뭐 이렇게 주관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한 학생들의 어떤 좀 내용을 보면 이게 딥페이크 범죄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적은 없다. 뭐 이렇게 이렇게 대답한 학생은 그래도 문제 의식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크게 지금 우리 꽁트에서도 봤지만 그냥 장난인데 너하고 네. 나만 보면 되는데 이런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누구나 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AI가 우리 생활에 뭐 미치는 더 좋은 역할도 있으니까 그거를 교육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윤리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된 거죠. 네. 만약에 뭐 나나 혹은 내 주변인이 그 후에 이 관련된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합성물에 사용된 원본 사진이 본인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근데 네. 보면 대충 자기 사진은 자기가 아니까 특히 게시한 것이라면 특정할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그리고 SNS 공개가 돼 있던 그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을 하시고 그 개인 정보가 뭐 파악이 가능한 사진들도 일단은 삭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번 악용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제작이나 유포가 된 정황을 캡처를 하고 이 딥페이크에 사용된 원본 사진도 이제 제공을 해야겠죠 수사기관에. 그리고 어떤 뭐 불상의 제보를 받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당신께 지금 도용됐다. 뭐 이렇게 됐을 때도 이런 내용들을 좀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인이라든지 뭐 아니면 불상의 제보라든지 어쨌든 어떻게 제보를 받게 돼서 내가 알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피해 정황을 파악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뭐 스톱 지원센터 이런 데도 연락을 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하지 않게 그리고 이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잡을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죠. 네. 실제로 그 뭐 이제 경찰청 관계자는 뭐 미투 운동까지 언급을 했는데 스스로 피해자들이 자기 피해 사실을 뭐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해서 수치스러워해서 신고를 안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할 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공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많은 적발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혼자 눈 감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내가 피해 사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서 왜냐면은 나 하나로 그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분명히 여러 명 아니면 뭐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되고 수사기관에도 적극 협조를 하셔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피해 지원 대책들이 마련돼 있어요.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심리적인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법률적인 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걸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속으로 막 끙끙 앓지 말고 이거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여러 이 지원 단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육청에서도 이런 대규모 피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정도의 사건은 또 처음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난감해할 수도 좀 있는 상황 같은데 또 네. 수사 당국에서 하는 거랑 또 다른 결일 거잖아요. 뭐 조사나 예방 활동 어떻게 펼치면 좋을지 좀 말씀 좀 주신다면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다음에 지금 인지를 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인지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 잘못이라고 해도 뭐 그냥 나 친구하고 둘이서 장난친 정도인데 이게 뭐 범죄까지 이어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몰라서 일어나는 범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성인들이 한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뭐 모르고 했다고 그것도 다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피해자를 조롱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뭐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시켜야지 아 이게 장난으로 해서 그냥 장난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경찰청에서 하는 교육 이런 것보다도 일선 교육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좀 가슴에 와닿게끔 전달되는 그런 교육들은 그 교육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전법정 이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네,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나눔의 가치를 배워가는 것 공부처럼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몸소 체험하면서 그 기쁨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새기는 것일 텐데 오늘은 그런 나눔의 소중함을 배우고 실천한 어린이들 만나보셨다고요? 네, 이 얼마 전 여수 소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요.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모은 수익금 123만 원 들고요. 이 소라면 사무소를 방문해 희망 나눔 연합 모금 성금으로 기탁했습니다. 네. 이 소라 어린이 원생들은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모아서 직접 아나바다 장터를 꾸미고요. 물건을 사고 팔면서 환경을 지키는 활동과 함께 자신들의 작은 손길이 모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부를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배웠습니다. 이 소라 어린이집 신하나 원감과 선생님, 원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 어린이집 원감 신하나입니다. 저희 어린이집 친구 중에 10년 전에 좀 아팠던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조금을 도움을 줄까 하면서 시작됐었고, 원장님께서는 그 전에도 그 굿네이버스든지 어떤 그 다른 아이를 지정해가지고 하고 계셨고, 현관 앞에 보면 기부천사라는 거 있거든요. 원장님 매 100만 원씩 이렇게 기부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번 의도가 아이들이 지구랑 환경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가 그러면 아나바다 장터 친구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바꾸고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약간의 소정의 금액을 받다가 그 금액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다가 이제 기부를 하게 됐었거든요. 진짜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고 저희 같이 종사자 분들께 감사한 게, 저희가 그래도 원장님의 그 기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15,000원 이상해도 될까? 2만 원 이상해도 될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선생님들 다들 자기들 마음이고 하니까 그냥 익명의 기부를 받았는데, 원장님의 도움의 손길도 받기도 전에도 선생님들이 정말 천사처럼 기사님들도 그렇고 조리사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가 2,000원이라고 했지만 더 많이 기부 좋은 의미에 쓴다고 해서 10,000원도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20,000원도 보내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소라 어린이 전체가 함께하는 기부. 그렇죠. 이거는 저희가 금액을 정해놓은 부분이 아니라서 그건 더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어떤 분은 저금통을, 현금을 이제 은행을 못 갈 상황이어가지고 저금통을 털어가지고 그대로 그 숫자 100원짜리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신 분도 계셨어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예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친구들한테 자기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친구한테 가서 이제 다시 새로운 탄생이 돼서 이제
즐겁게 가지고 놀기도 하고 필요한 친구들이 뭐 엄마를 위해서 가져가는 친구도 있고 뭐 자기 집 강아지, 자기 집 언니, 오빠 막 동생들을 위해서 물건을 사고 어떤 분들은 솔직히 진짜 라벨도 안 뗀 옷들도 보내서 아끼지 않고 물건도 기부해 주신 거죠, 결론은. 그래서 솔직히 나머지 금액들 있잖아요. 하고 나서 남은 거는 좀 아름다운 가게. 거기에다가 제가 또 남은 물건들을 기부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체험하면서 여기서 자원순환도 배우고 기부도 배울 수 있는 활동을 한 거네요. 그런 셈이죠. 애들도 집에 가서 자랑도 하고 부모님도 자랑도 하고 또 특히 6세 친구들이 가서 이제 기부하는 모습도 사진도 찍고 면사무소 방문을 겸사겸사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들 사진 나왔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불우한 이웃이라는 솔직히 의미는 잘 몰랐지만 불쌍한 이웃이라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 자기는 불쌍한 이웃 도왔다고. 그렇게 말을 표현해서 너무 기특했어요, 애들이. 처음에는 아나바다가 뭔지도 몰랐고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하면서 직접 경험하니까 기억이 더 잘 남아서 너무 좋았던 활동인 것 같아요. 이 계기로 다양한 활동들로 기부나 이런 자원순환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러면서도 애들이 집에서도 이거 친구들하고 바꿔 써야 된다고 물건을 벌써부터 챙기고 있다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아나바다 장터 같은 경우는 한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이제 크게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작게나마 막 각반에서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물건 하나 하면서 저희가 혹시 솔직히 현금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싶었지만 애들이 이제 분실될 위험도 있고 해서 현금과 똑같은 쿠폰을 100원짜리 쿠폰, 500원짜리 쿠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가져온 금액별로 쿠폰을 교환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 뭐 100원이다, 200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경제관념도 공부하게 되고 해서 너무 좋았던 기회인 것 같아요. 일석이조, 일석삼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이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알려주고 싶은 원장님의 의도였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맨날 뉴스나 이런 게 안타까운 일도 많고 이러는데 이렇게 좋은 계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좋은 개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좋은 일도 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걸 좀 더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연말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이렇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지구와 환경 수업에 연계해가지고 이제 추후 활동으로 겸사겸사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나도 사회 구성원이다. 작은 나지만 나도 누군가 도울 수 있다. 가르치고 싶은 게 있었던 거. 그죠. 엄마들이 엄마가 주시는 돈도 있었지만 애들이 용돈 받은 거 가져온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길래 그랬어. 근데 나는 내가 저금통 갖고 써. 내 지갑에 있는 돈 가져왔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들도 엄마가 아닌 자기들 돈으로 갖고 왔다는 게 더 뿌듯함을 느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아이들이 벌써부터 친구랑 바꾼다고 물건을 쌓아놓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번 계기로 이제 꾸준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또 솔직히 말해서 여수 뭐 소라면을 도왔지만 만약에 우리 어린이집에 지난번처럼 아픈 친구가 생기거나 하면 그 친구한테 작은 돈이지만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거든요. 이거 잡는 거예요. 사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4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거 1,000원이에요. 200원이에요. 500원 좀 해라. 이거 주세요. 반짝반짝 토끼 스티커랑 이거는 그냥 토끼 스티커랑 이거는 별 스티커.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스티커인데 어떤 걸로 하고 싶어요? 반짝반짝 토끼 스티커요. 여기요. 네. 안녕히 가세요. 김봄이에요. 저는 입 깨끗해지는 거랑 가방이랑 바나나 거리예요. 근데 다 팔아버렸어요. 오늘 호랑이 피통이랑 그리고 또 저희 동생인데 문화 신발이 많이 있었는데 사준 거고 그리고 또 마스크도 한 개씩 서비스로 줬고요. 인형도 샀어요. 쿠션인데 그거 엄마한테 주려고 샀어요. 재밌었어요. 친구랑 바꾸니까 마음도 좋았어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지구가 아파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나은이에요.
가방이랑 저는 케이크 공주 키링 팔았고 인형도 사고 또 엄마 그릇 사줄라 했는데 태빈이가 가져가서 못 샀고 모기 팔찌도 샀어요. 저는요 간판 꾸몄어요. 무지개 문구점이라고 했어요. 저는 알록달록한 거를 가져왔거든요.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도우는 거는 좋은 일이잖아요. 서연아요. 아나바다 장터하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나눠주고 저가 쓰지 않는 걸 친구들이 아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저가 기부한 돈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라 어린이집 용궁반 교사 정하영입니다. 모든 걸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모든 걸 하나하나 기획하고 동참할 수 있게 한 거죠. 8월 달이 되면서 친구들과 이제 여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여름에 우리가 시원하게 보내려면 에어컨을 틀고 이런 전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를 또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구를 아끼려면 우리가 또 물건을 아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나바다 장터까지 이야기가 계속 연계되어서 나오게 되었고 친구들도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직접 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확장 활동의 의미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가게 간판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고 뭐 가랜드라든지 쿠폰이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판매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서로 이야기를 했고 가정에서 직접 물건을 자기들이 골라서 가지고 왔었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까지 의견을 나눠서 함께 활동을 했었죠. 이제 친구들이 자기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알고 또 그거에 맞춰서 수업도 계속 이어져 나가고 그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기부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네. 행사에 기부를 했다라고 되게 잘 알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기부에 대한 의미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어떤 사람들을 도왔으면 좋겠는지 우리의 돈이 어떻게 사용이 되어서 친구들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어서 친구들이 기부라는 의미를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 그냥 베풀 수 있는 마음,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도 사회 나가기 전에 저는 작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같이 이렇게 해서 협력하면서 아이들한테도 같이 도와가면서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계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